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만을 골라 핵심만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슈 따라잡기에서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사모펀드 관련 이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계사이신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1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라임 지금 뭐 대규모 손실 받는 사건인데 사건이 시작되고 알려진 거는 사실 지난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도 네. 사실 수사가 뚜렷하게 뭐 진행된 것도 없는 것 같고 네. 그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보상을 받는 길도 아직은 네. 딱 뚜렷히 보이지 않고 있는데 사실 왜 이렇게 지지분진하게 속도를 못 냈을까요? 저도 이제 좀 그 부분이 많이 아쉬운데요. 작년 6월경이면 언론 기사들을 비롯해서 이렇게 라임 자산 운용의 불법적인 운용 형태, 횡령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그 시점에서는 금융당국이라든가 검찰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와 같은 이제 불법적인 형태가 드러난 이상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 2월까지도 금융감독원이 뭐라고 했냐면 보도자료에는 예. 사모펀드 특성을 감안하여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개입보다 시장 이해관계인간 자율적인 처리를 유도한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네. 특성을 감안했다라는 네, 표현을 그러니까 썼네요. 저도 이제 몇 차례 만났습니다만 금융 당국자들을 예. 그분들이 이제 계속 하는 말씀이 우리는 이와 같은 사모펀드에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 개입할 여지도, 개입할 권리도 없다. 예.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운용사가 운용을 하든 우리는 지켜볼 뿐이고 시장 참여자, 즉 투자자가 만기에 다다라서 그 수익률을 가지고 재투자를 할지 말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금융당국이 이건 개입하는 게 아니다. 사모펀드 시장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제 당연히 의문이 생기는 게 저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어떤 사각의 링 안에서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권투를 하고 있다. 뭐 얼마든지 좋다 이겁니다. 예. 그걸 뭐 경찰이 뛰어들어가서 싸우지 마라 할 심판이 계기는 말리진 아닌 않죠, 거죠. 그거를. 예. 문제는 거기에서 어떤 한 선수가 흉기를 들고 찌르고 있다. 그러면 개입해야죠. 경찰이 나서서. 네네. 왜 이와 같은 사태가 올 때까지도 금융당국은 나몰라라. 특히 이제 보시면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어떤 금융시장의 최종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금융위원회는 전혀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네. 오늘 이 시점까지도. 그 부분은 상당히 의문입니다. 예. 자, 그럼 저희는 이제 핵심 인물들을 통해서 이 라임 사태를 좀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이 라임 사태 설계자로 알려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어떤 인물인가요? 저도 이제 이종필 부사장의 이제 이력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의 뭐 일반적인 지금 알려졌던 김봉현 씨라든가 뭐 네네. 그 사모펀드로 잘 알려진 조범동 씨 이력과는 다르게 상당히 캐나다의 명문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2014년에는 언론 보도에서 이제 아시아 최고 애널리스트 2위로 선정되어졌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 이제 이분의 이러한 이력을 보고 많이 놀랐는데 이분이 한국 자본시장 좁게 말씀드리면 코스닥 시장에서 한국적인 형태로 변종이 돼버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건전한 생산, 투자로 말미암은 이익을 가져오고 그걸 창출하고, 분배하고 하는 네. 것보다는 한국에서의 고유한 특성, 무자본 M&A를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주가 조작을 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더 안전하게 이게 우리나라에선 주가 조작이라든가 무자본 M&A에 대해서 사실상 사전 규제도 사후 처벌도 거의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네. 그럼 어떤 이분같이 똑똑한 분이 봤을 때는 위험이 똑같이 없다라면 투자해서 이익을 내는 것보다 뭐 주가 조작이라든가 무자본 M&A를 통해서 이익을 더 내는 큰 게 부를 훨씬 더 얻을 수 낫지 않을까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 상당히 뭐 아시아 최고 애널리스트 2위라고 하면 정말 능력이 입증된 네. 그런 예. 인물인 것 같은데 그 능력이 좀 악용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 라임 자산 운용 같은 경우 지금 알아보니까 뭐 2015년 정도에는 운용하는 자금 규모가 한 200억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맞습니다. 지난해 예. 상반기에는 한 5조 원대. 그러니까 예. 엄청나게 불어난 걸 알 수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 라임 자산 운용이 고속 성장을 할 정도로 잘 나가는 운용사였던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도에는 투자 자문사였다가 이제 예. 2015년부터 이제 전문 사무운용사로 전환했고 애초에는 소규모의 그와 같은 이제 운용사였음에도 자금들을, 이게 이제 이 정부 들어서 현 정부의 그리고 직전 정부 말에 있었던 벤처 투자에 대한 어떤 활성화 이것과 있었죠. 맞물려 들면서 대규모로 커지지 않았나. 그리고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판매사들이 상당한 역할을 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자금의 흐름과 더불어서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수사 과정에서라든가 어떤 그 투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옵션을 보장한다든가 그런 네. 것들까지도 조사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네. 라임 사태가 보도되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조 자체가 왜 뭐 펀드가 있고 뭐 자펀드가 있고 예. 이런 식의 구조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복잡하고 투자자분들도 이해하기 힘들 것 같고 투자자분들이 아니신 분들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구조, 어려운 구조인데 예. 이런 부분이 더 피해를 좀 키우는데 어려운 이해도가 높은 이해도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더 피해를 키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실사 보고서라고 해서 요약본을 뭐 한 20페이지 가량 되는 것을 예. 봤는데요. 그걸 보고서도 상당히 좀 이해하는 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이 펀드 자체가 애초 복잡하게 만들어졌을 뿐더러 예. 상당히 모순된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개방형 언제든지 투자자로 하여금 환매를 하게 한다면서 정작 투자 상품 자체는 채권이라든가 이른바 메자닌이라고 하는 그런 채권 부동산에 투자해서 이게 쉽게 환매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구조, TRS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이제 또 위험을 더 높여놓고 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애초부터 의도가 짜여진 의도 안에서 움직이는 예, 거네요. 좋지만은 않았다. 이게 이제 애초부터 펀지식의 펀지 사기를 염두에 둔 내지는 펀지 또는 뭐 주가 조작을 통해서만 이 펀드가 불을 유지될 불릴 수 수 있는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핵심 인물이 이제 그 라임 사태에서 돈줄로 불리는 김봉현 스타 예. 모빌리티 회장인데 검찰로 송치가 됐어요. 그런데 수원역에 회사 돈 2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예,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수원역의 회사 돈 횡령 사건하고 라임 사태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라임 펀드 자체가 계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가 조작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 내지는 펀지식으로 운영돼야 된다라고 예. 했는데요. 예. 앞서 맨 처음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작년 6월경에 라임 펀드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예. 어떤 범죄적인 수법이 드러나면서 정작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때 라임 펀드 입장에서는 또 뭐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기회였던 셈이죠. 당장 환매가 중단된 2천억 정도를 조성해서 마련하면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해줄 수 있으니까 예. 정작 그렇죠. 이제 그때 일단은. 당시 이제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2천억, 3천억을 만들어내기 위한 상당히 어떤 절박한 움직임들이 진행되고요. 그때 당시 이루어졌던 게 이제 수원여객으로부터 돈을 빼오는 것,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제양 군인의 상조회로부터 돈을 아, 빼온다라든가 이게 다 지금 그런 거거든요. 예. 라인 펀드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가? 지금 이렇게 객장에 판매사 객장에 몰려온 투자자들, 내 돈 돌려달라고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얼마씩 손에 돈을 쥐어줘서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절박한 순간인 거죠. 아,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지금 수원역에 예. 그다음에 제양군인의 상조회 예. 그 돈을 막 빼돌렸는데 또 스타 모빌리티 회사 돈 한 500억 넘는 규모의 돈을 또 빼돌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은신처에서 발견된 건 뭐 4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나머지 500억은 도대체 어디에 갔을까요? 사실 이게 이제 저는 정작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수사가 확대되어야 할 부분인데요. 예.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이제 부산에서 LCT라는 시행사가 네네. 500억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으로 상당히 지역 정가가 시끄러웠고 그쵸. 실제 이제 국회의원 한 분이 이제 구속되고 하는 사태가 빚어졌는데요. 지금 이제 라인 펀드 같은 경우에도 수백억, 수천억의 가량이 횡령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사람들이 김봉현 씨가 뭐 이종필 씨가 횡령을 하면 이 돈을 혼자 쓸 수 있냐는 거죠. 이런 뭐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주운 돈은 빨리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불법적으로 모은 500억, 1000억, 2000억의 돈을 과연 혼자 썼겠느냐, 혼자 쓸 수 있었겠느냐. 자신의 어떤 불법적인 이와 같은 펀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속되기 위해서는 정관계 로비는 상당히 불가피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런 측면으로 정경유착으로 수사 방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그 제양군인의 그 네. 상조에 인수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당시 300억 원대 고객 예탁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조의 인수 과정 애초부터 예. 이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이제 뭐 짧은 시간이라 네. 길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예. 같은데요. 제양군인 상조의 특성은 그것입니다. 자산 대비 부채가 훨씬 많습니다. 이른바 자본 잠식 상태의 기업이고요.
어떤 그 회계사의 관점 그리고 세법상의 관점으로 보면 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니까 마이너스 기업 가치가 마이너스일 그러네요. 테죠. 그런데 이분들에겐 기업 사냥꾼에겐 이 회사가 아주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게 예. 뭐냐면 자산이 순전히 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아. 때문입니다. 예. 자산이 뭐 기계장치가 있고 어디 임차보증금 들어가서 어디 묶여 투자돼 있거나, 있는 게 아니고 모두 다 현금으로 있어서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그 수천억의 현금이 모두 뭐 자기 집 고스란히 오는군요. 뭐 판결문에도 나와 있다고 하지만 마치 은행 그 뭐라고 하죠? 인출하고 인출기처럼 ATM. ATM처럼 쓸 수 있는 거니까 이 회사를 상저회가 이분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로 보이고 실제 인수해서 수백억을 빼간 것이죠. 아, 그러네요. 이걸 그래서 악용해서 또 이 상조회 쪽에 또 돈을 빼들린 그렇습니다. 이용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뭐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자금들이 어디로 갔을까? 네. 이거는 아마 정관계 로비로 쓰였을 거다라는 의혹을 지금 그런 의구심을 갖고 가능성을 계신 건데 배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최근에 또 전 청와대 행정관 네. 김모 행정관이 구속 기소됐는데 지금 뭐 뇌물 받고 정보를 흘렸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혹시 이 사태의 정점에는 청와대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가능하다는 얘기겠네요. 저는 그 의심의 테두리를 합리적 의심의 범주에서 절대 벗어나면 이제 벗겨내서는 안 된다, 뺄 수는 없다라는, 없다. 예, 예. 이게 과연 청와대 행정관 한 명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건인가? 자꾸 지금 이제 어떤 사건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그런 시도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청와대 행정관 한 명뿐일까? 더 큰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있을 수 있다. 예, 네, 이건 합리적 어떤- 의심은 가능하다는 예, 자금의 말씀이신 흐름으로 파악해야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500억, 1000억, 2000억의 돈이 현금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녹취록 대화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분께서 이제 장영준 PB죠, 대신증권 예. 어마어마한 로비를 하고 다닌다고 예, 예. 했지 않습니까? 이제 김봉현 씨가 그리고 예. 이제 몇 명의 진술 속 진술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만 수백억을 이제 뭐 자동차 트렁크에 가지고 다니면서 일부 이렇게 친문 인사 민주당에 출마하신 분이죠. 아. 그분과는 어떤 구체적인 현금 거래도 했고 현금 대가도 지급했고 뭐 그분이 감사로 재직한 회사의 자회사를 또 인수하려는 그런 네. 움직임도 있었다고 상대방 그 정치인분께서도 인정을 했으니까요. 예. 그 회사 역시 이제 가만 보시면 이제 현금이 많은 회사였죠. 아, 그러네요. 자, 그리고 이게 라임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회사가 대신증권이요. 예. 반포 쪽에도 있는데 대신증권도 그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대신증권을 비롯해서 이 판매사에도 책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피해자분들과 간접적인 경로로 해서 많이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나오는 판매사 10개사만 지금 정리를 해놓은 건데도 사실 모르는 회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들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은 이제 이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만 이른바 투자 전문가들만 투자하라는 그 일종의 링인데 사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투자가 돼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 과정에서 이 판매사들은 과연 야 이곳은 정글이고 전문적인 투자자고 너가 여긴 뭐 수익도 비용도 절대 보장 같은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팔았어야 되는데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확정 수익이 있을 거고 최소 몇 년 동안은 몇 프로 이익률을 보장한다라는 이와 같은 불안전 판매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네. 이와 같은 신한금융투자 뭐 대신증권을 비롯해서 불안전 판매 혐의를 벗어나긴 힘들 거다. 아, 그래서 지금 이 회사들을 대상으로 뭐 금융당국에서는 배드뱅크를 그렇습니다. 조성을 해서 예. 이 투자자 손실도 좀 복구를 시키고 회복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배드뱅크에 참여하는 의사도 이렇게 뚜렷하게 밝히는 곳은 거의 없더라고요. 예, 이 배드뱅크 자체가 사실은 약간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도 유의하셔야 될 것이 이것이 손실 보전을 위한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네. 뭐 손실 보전을 위해서 뭐 국고를 투입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 관리 목적인 것이죠. 기간 이제까지는 라인펀드가 뭐 이종필이라든가 원종준이라는 이런 뭐 범죄자들에 의해서 움직였다라면 지금 그분들로부터 소유와 운용에 고리를 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순전히 관리 목적으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또 녹취록에 나오거든요. 예. 쓰레기 처리반을 만든다. 좀만 기다려봐라.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이제 부실 운영된 이와 같은 펀드들을 판매사들이 적극적으로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최소한의 지금 상태로 어떤 손실을 동결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봐야죠. 그렇다고 보면 이제 이 판매사들도 추가적인 자금 투입은 어렵다라면 네. 이게
판매사들도 자칫 뭐 이 펀드 이른바 배드뱅크에 돈을 자꾸 투입하게 되면 다른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배임 상황이- 혐의로 또 그렇죠. 고소할 수도 있고 또 손실도 볼 수 있는 그렇죠. 우려 때문에 쉽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디스커버리 펀드도 최근에 논란이 되는 게 예. 환매 중단 그 규모가 한 700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규모 돈이 묶이면은 사람들이 제2 라임 사태로 번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뭐 사실 이 보도를 접한 예. 적은 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죠. 최근에 밝혀졌으니까요. 예, 라임 펀드와 조금 비슷한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이 애초에 이 사모펀드 자체가 사실은 뭐 금융당국이 애초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적으로 수행되어져야 할 영역이 있거든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운용되든 못 봐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링 안에서 선수들이 어찌 싸우든 경찰이 거기에 개입 안 해야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런데 이제 뭐 약간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디스커버리 운용도 그런 측면에서 우려되는 게 정작 골마 갈 동안 사람이 쓰러져 갈 때까지 운영 내역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니까 네. 자칫 이 손실이 700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1000억, 2000억, 3000억 더 커질 수도 있고 예. 사실 이게 지금 디스커버리 운용이 지금 2017년에 설립된 신생 회사라고 하는데 기업은행이 왜 이 신생 자산운용세 펀드를 팔아줬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장하성 동생, 주중대사의 동생이 또 연루돼 있다 보니까 네, 예. 그게 연관돼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잖아요. 사실 뭐 이제 장하원 이 대표이신가요? 이분 이름만 듣고도 이제 장하성 전 정책실장을 이제 네. 떠올리게 일반인이라면 다 떠올리게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많이 여러 가지로 이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예, 이 아직 사건이 밝혀진 어떻게 건 없죠. 커갈지 예. 이것도 사실 라임 펀드도 구체적인 혐의가 밝혀지고 이후부터는 실사를 통해서 실상이 드러나면서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어떤 실사 절차에 준하는 어떤 실상을 밝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손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건가요? 어때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라임 펀드에서도 사실은 호소할 수 있는 길이 불안전 판매였다. 이것으로밖에 이제 뭐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는 없을 텐데요. 뭐 이걸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라임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체적인 증거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나마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텐데 네네. 이제 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상당히 이제 난망하다. 또 다른 예. 또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좀 느껴지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라임 사태 또 디스커버리와 관련해 사모펀드와 관련된 얘기 김경률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